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15%를 넘어섰는데요. 연평균 4.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3명 중 1명은 노인이 됩니다. 2048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도 문제지만 노인 빈곤율도 걱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8% 정도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국은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노인 빈곤율 1위는 통계적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OECD에서 집계하는 빈곤율은 매월 들어오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소득만 따질 뿐 고령층이 보유한 부동산 같은 자산은 포함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난 2017년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동산 자산 상태 등을 포함해서 다시 노인 빈곤율을 계산했더니 OECD 집계 결과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많은 노인들이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겠죠. 9월 20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시 독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2달 전쯤에 저희가 그때는 독일 통일과 독일 통일 후의 경제 이런 부분을 살펴본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독일을 떠나볼까요? 예, 2달 만에 다시 독일을 찾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독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인데요. 네. 요즘 독일 경제가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GDP잖아요. 예. GDP를 기준으로 한 경제 성장률이라는 걸 바탕으로 판단하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독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했고요. 네. 올해 1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0.1%로 2달 연속 역성장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그러고 2분기 들어서 그러면 다시 플러스 전환을 했느냐 했더니 결국 2분기에는 딱 0%, 0만 찍고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는 결국 실패했어요. 여기서 좀 제가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요. 네. 그 오프닝에서도 노인 빈곤율 착시 현상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지표 말인데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지표는 대부분의 경우에 GDP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경제 성장률을 하는데 우리가 GDP 비교로 성장률을 따져볼 때 이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왜 플러스여야 하는가 그 성장률이. 유지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 예. 꼭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이유는 뭔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0%는 기준이긴 해서 원래 제일 정확한 것은 0보다 올라간 플러스 수치였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예. 마이너스 수치일 땐 부정적으로 보긴 하는데요. 0도 부정적이긴 합니다.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GDP가 더 많이 측정이 되기 위해선 생산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GDP라는 건 생산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산을 누가 해야지만 그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산 활동에 누군가가 참여하면 그 참여한 사람은 그 생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소득이 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GDP가 성장률이 0이라는 것은 내 소득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안 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참여를 했을 텐데 예. 그대로라면.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신의 소득이 자꾸 올해보단 내년보단 내후년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회, 그 국가에서는 미래 소득도 앞당겨서 쓰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야. 네. 나는 점점 월급이 늘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지금 당장 사고 싶은 물건을 뒤로 미룰 필요 없잖아요.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네. 또는 뭐 할부로 산다든지. 네. 그러면 국가 경제는 이렇게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을 때는 거기 그 과정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소비도 더 활발해지고 투자도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고용도 자꾸 느는 거죠. 네. 그러니 경제가 자꾸 선순환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GDP 성장률이 0%라는 건 네.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만약에 계속 그 상태라면 네. 내 월급은 안 늘 것 같아라는 게 되죠. 오르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계속 월급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면 괜찮을 텐데 그럼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유지는 되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취약한 경제 상황이 한 번이라도 놓여지게 되면요. 이제 경제라는 게 선순환을 그리는 그 고리가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순환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럼요.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성장률을 보일 때는 거기에 수반해서 물가도 약간 플러스로 계속 기조가 유지되거든요. 그럼 물가가 플러스라는 건 달리 말하면 다음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도 심리가 작동을 그럼요. 하는 거네요. 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럼요. 기대가 있으면 자꾸 지금 사게 되고 예. 그럼 플러스를 기대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독일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네. 또 유럽의 경제 심장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할 정도로 경제가 탄탄했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예, 사실 이거 하나도 또 아주 철학적인 심리적인 게 있는데 네.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께서도 100세 시대에 만약에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혹시? 저는 딱히 준비하고 저축 뭐 이 정도가 아닐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당장 할 일도 많으니까요. 예. 그런데 한 나라도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종, 산업 이게 있긴 있으나 이게 계속 잘 나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럼 그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곳에 먼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지금은 조금 불필요한 일일지 몰라도 좀 선행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예. 독일은 지난 한 20여 년간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좀 등한시돼서 지금 이 어려움이 같이 중첩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독일이 유럽의 경제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20년의 어떻게 보면 최고 호황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독일 제품 좋고 기술력 아주 월등한 거 저도 알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20년 내내 잘 나갈 수는 없어요. 예. 어떤 구조적인 환경이 있었냐면 독일 물건이 가성비가 좋은 구조적인 환경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이에요. 가성비가 좋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독일 통일, 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독일도 어떻게 보면 통일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었어요. 예. 그래서 1990년 통일 이후 한 10여 년간 독일이 청년 실업률 오르고 재정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아서 1990년대 후반에도 지금처럼 독일은 유럽의 병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0년부터 독일 경제가 완벽히 바뀌어버려요. 극복을 한 거예요. 극복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예. 바로 2000년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 이게 화폐 가치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교훈이라서 이걸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화폐 가치는 어디에 수렴하게 되느냐 하면요. 예. 아주 단순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 나라의 국력에 수렴합니다. 화폐 가치는 국력에 수렴한다. 그렇죠. 예. 우리 저개발 국가나 후진국들의 화폐 가치는 약간 휴지 조각이나 종이 조각처럼 취급하고 네.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의 화폐 가치는 귀한 걸로 여기는 게 어찌 보면 경제, 외교, 국방 등등 그 나라의 국력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바로 그렇게 비례하게 되는데요. 희한한 일이 생겼죠.
갑자기 2000년부터 유럽의 각각 국력이 다 다른 경제적인 어떤 발전 정도가 다 다른 나라들이 자국 화폐를 다 없애고 그쵸. 우리 하나의 화폐를 씁시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러면 그 하나의 화폐의 가치는 어디에 수렴할까요? 당연히 평균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유럽의 한 20여 개 국가들 중에서 네. 경제력이 월등했다고 볼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국력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유로화를 씀으로써 평가 절하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됐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국의 제품의 기술력에 비해서 유로화로 평가받는 그 제품과 서비스가 좀 더 싸지게 된 거죠.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그렇죠. 예. 반대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우리 남유럽발 재정 위기라든가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좀처럼 경제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들 국가들은 유로화를 쓰고 나서 자국의 국력에 비해서 통화 가치가 절상된 통화를 쓰다 보니까 그 나라 제품들은 계속 비싸고 아니 제품은 후졌는데 왜 이렇게 비싸?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고 그렇죠. 경제가 돌지 않고. 맞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20년 동안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 제품이 싸지다 보니 이렇게 20년 호황을 구가하게 됐고요. 예. 그럼 지금은 그 과정에서 독일이 바로 체질 개선을 뒤로 미룬 거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그 가성비 좋은 독일 제품들의 그 뭐랄까요? 그동안 패키징됐던 요소들을 없애는 일들이 생겼죠.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몇 배 오르다 보니 이제 그 가성비 사라져 버린 거고요. 아, 그러니까 독일은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로 좀 유명한 나라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가성비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원료의 절감이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다.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워낙 절대적으로 에너지를 의존했던 그 구조가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용 구조를 열악하게 만든 요소가 하나 됐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독일은 제조를 하는 국가다 보니까 많은 제조를 하는 국가들은 중국의 값싼 원료, 중국의 값싼 중간재를 이걸 뭐 매력을 어떻게 떨칠 수가 없어요. 워낙 상상 이하의 가격으로 뭔가를 만들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뚜껑을 열어봤더니 중국에다가 수출하고 반대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무역 비중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또 어떻습니까? 안 좋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후유증도 지금 독일 경제를 안 좋게 만드는 요소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 무역 비중이 높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좀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라고 할 정도죠. 그렇죠. 굉장히 비중이 큰데 그러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독일 경제나 우리 경제에 또 악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독일이 나름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유로화로 인한 가성비 효과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제품의 어떻게 보면 수명 등 여러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서 중국에서 뭔가 값싸게 뭔가 조달받는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여러 가지 통상 압박 차원에서 중국에서 만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독일 제품을 값싸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협력 업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원료를 싸게 사와서 비싼 값으로 팔아야 되는 건데 원료 값이 싸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제조업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잠깐 하나 더 짚고 싶은데요. 이제는 또 난방에 신경을 써야 되는 날씨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슬슬 그렇네요. 기온 많이 내려갈 텐데 그럼 앞으로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 말고 에너지를 어디에서 그러면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서요. 제가 개인적으로도요. EU 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27개 국가들 중에서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석유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 가스와 석유를 쉽게 들여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었을까 좀 요즘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뭐가 반반이냐 하면요. 석유와 천연가스 대신 값싸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원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나라가 한 절반 정도, 조금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우린 어떻게든 더 비쌀진 모르겠지만 당분간에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뭐 풍력, 태양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조달받는 체제로 어떻게든 전환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또 한 반쯤 되고 네.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한 10%, 15%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독일은 탈원전을 좀 선제적으로 선언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선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으니까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변화가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설마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독일이 그걸 선택할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독일이 우리는 탈원전을 계속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바로 위에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다시 저희 원전 할게요라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예. 이런 것들도 참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장인 정신 가지고 물건 잘 만들려면 이렇게 고집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고집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독일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라든지 예.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어떤 신재생 에너지 이쪽의 발전 기술을 본인들의 기술력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좀 더 자체적으로 에너지 그리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여지도 더 많다라는 포석도 있지 않는가, 저도 그런 생각도 들어보더라고요. 예, 독일 경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크다. 또 우리도 에너지 대부분은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독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독일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좀 활로를 모색할 수가 있을까요? 네, 독일 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 체제 개편, 그다음에 인적 자본과 산업 구조의 개편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과 인적 자본이요. 예. 지금 많은 언론에서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간신히 0% 성장까지만 왔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모든 산업 분야가 다 어렵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독일에서 특정 산업 분야 하나는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뭔가요? 바로 IT예요. 이제 기계식, 메카닉한 방식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네. 다 전기 전자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자동차도 사실 기계 장치가 아니라 이게 무슨 가전제품화되고 있는 기질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독일도 내부에서 바로 이런 IT 업종의 인력들이 대거 많이 필요하고 그 분야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구가할 때도, 그리고 0%를 구가할 때도 이쪽 분야는 지금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잘 나갔을 때 그때 이런 IT 업종의 인력을 더 육성하고 그런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걸 좀 미뤄왔다가 지금 이렇게 발목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죠.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참 여기서 배우고 또 느껴야 될 점들이 있는 것 같네요, 분명히. 그래서 독일이 한국과 협업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해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퀴즈 내드릴 시간이 돼서 오늘도 역시나 박정우, 역시나 퀴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죠.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수도는 어딜까요? 네. 교수님 힌트 좀 주실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예전에 큰 장벽이 하나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그 장벽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공간 디자인 수업 때 네. 중간고사로 이게 한번 숙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공간화해봐라. 네. 그 주제를. 예. 그랬더니 그 당시 1등 했던 친구가 네. 그 가운데 베를린 답.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답은 문자로만 받는 거 예. 알겠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 봤더니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요? 네, 이사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 많이 하시는데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면 다행인데 계약한 것과는 달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생활하는 집안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인테리어 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신 분들 오늘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조세영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저도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선배님들,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셨던 선배님들과 함께 조그만 연구소를 하나 같이 참여하는 게 있는데요. 뭐 월급 받고 한 거 아니에요. 네. 후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쫄병으로 활용하시는 건데 네. 어느 날 이사하시면서 야 정호야 실내 인테리어 좀 네가 좀 신경 써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업자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는데 와 저도 별로 이렇게 화내는 성품은 아닌데 정말 화가 엄청 났었어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지도 궁금한데 첫 번째, 언제까지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간에 갑자기 돈을 더 달라고 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추가 비용 요구. 그다음에 다 됐는데도 하자가 발생해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한 걸 고쳐주겠다라고 한 날짜에 또 안 해줘요. 이런 문제 많이 발생합니까? 교수님 종류별로 다 한 번에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 이상의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가을 이사철인 이맘쯤 9월, 10월경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가장 많고요. 계약할 때 약속했던 것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그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이 그 다음 문제고요. 또 계약한 공사 대금 외에 이거 좀 더 공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뉴스에서도 엉터리 인테리어 피해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서민과 자영업자분들이 인테리어하고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장사해 보려고 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기성 인테리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평의 한 주택 거주자분이 계셨는데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2억 원을 넘게 들였는데요. 예. 입주 직후부터 지붕과 창문 곳곳에서 물이 줄줄줄 샜다고 합니다. 예. 벽지에는 2달 만에 곰팡이가 슬었고 창틀 아랫부분에 점차 꺼지면서 틈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황당한 이유를 말했대요. 피해자가 스스로 이제 지붕 누수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나는 공사를 했으니까 잔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신림동에서 노래방을 차리려고 하던 자영업자분이 계셨는데 인테리어 피해를 당했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더 넘게 들여서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요. 예. 업체에 항의를 하자 그냥 이 건은 형사 고소해도 고소도 안 된다. 한번 할 테면 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결국 기존 예산의 2배를 더 들여서 다른 업체와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그러는 동안 창업 계획이 모두 틀어지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합니다. 이 실민동 사건은 저랑도 비슷한데요. 저는 그 인테리어 하기로 한 그 목재를 바깥에 좀 쌓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날인가 전전날 비가 와서 목재가 좀 젖었는데 그럼 다 말린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면 다 금방 마른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틀어지고 해가지고 결국 저도 다른 업체 불러다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도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형사고소가 안 된다는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게 법 규정이 없습니까? 네,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이 건설 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규정돼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실내 의장, 미장, 타일, 도장, 창호 및 보일러 설치 같은 부분들인데 이런 거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좀 짧아요. 1년으로 돼 있고요. 냉난방 설비는 2년,
그리고 방수, 지붕 부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다른 약정이 없다면 반드시 이 기간 중에 하자 보수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인테리어 업체가 결국 이런 법적인 어떤 그 가이드라인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겼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네, 우선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졌다든지 또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리고 자재 바꿔치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고 통지하고 그리고 그런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문자나 이메일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해달라라고 촉구를 하시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업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계약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냥 구두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 업체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는 통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정했던 공사 마감일 9월 10일이었는데 지금까지 공사의 20% 넘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일주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일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내놓으시면 계약 해제 통지를 했고 그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됐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좋습니다. 아마 일반인 분들께서는 내용 증명을 보낸다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문자로 그 업체에게 이렇게 하시면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 증명을 보낸 거라고 간주될 수 있나요? 네,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쪽에서 단문자를 보내왔다. 그럼 확실하게 읽어본 거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건 간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야 이사도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공사 시일이 급해서 이제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 안 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때는 기존의 업체가 공사한 부분 그리고 이후에 다른 업체가 추가 시공한 부분이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사가 늦어진 경우라면은 지체 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예.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 비용만큼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자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기송고만큼의 대금 정산은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의사통지를 하고 협의를 시도해보고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에 피해 중재 신청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건을 한번 당했던 사람으로서 알아봤더니 요즘은 인테리어 업체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또 많더라고요. 네,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그런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여러 인테리어 업체의 정보를 한 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이 일일이 인테리어 업체를 하나하나씩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명 플랫폼을 믿고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플랫폼의 유명세만 믿고 해당 플랫폼에서 소개된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는 어떤 것들이 더 많습니까? 네, 사례들이 꽤 있는데요. 서울 관악구에 사는 한 고객은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에서 실내 리모델링을 맡길 업체를 찾았습니다.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낡아서 바닥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왕 수리할 거 전체 집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약 10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중에 한 곳을 고르게 됐는데 고객 말로는 개인이 내가 인테리어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해당 플랫폼이 워낙 유명한 데다가 각 업체들이 올려놓은 시공 사진이 화려하고 깔끔해서 믿음이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업체를 알아보던 과정 즉 계약하기 전까지는 그 업체와 소통도 아주 잘 되고 너무너무 친절했다고 합니다. 저도요. 근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나니까 업체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공사는 이유 없이 자꾸 밀렸고요. 담당자와 연락도 잘 안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찌어찌 공사를 마치고 집에 입주를 했는데 들어가고 나서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실 창호, 주방 선반, 욕실 타일 등 집 곳곳에 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유명 플랫폼에서 소개한 업체고 거기서 믿을 수 있다라는 여러 정보를 줬기 때문에 정말 믿고 계약한 걸 텐데 공사도 지연되고 하자가 많았으면 정말 억울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플랫폼은 이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업체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에게 바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건설 경기가 좀 불황이 오고 또 인테리어 수요가 한층 상승가를 올리다가 최근에 좀 주춤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유명 인테리어 플랫폼들 자체적으로 시공 책임 보장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예. 그래서 시공 책임 보장은 이제 해당 플랫폼이 중개한 시공 업체가 고객 집에서 공사를 하다가 하자를 일으키거나 뭐 기일 연기를 시킬 때 플랫폼 측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모든 인테리어 업체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부당한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죠? 네. 오히려 부당한 일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다 했는데 공사비를 다 못 받아서 대금 청구 소송하는 케이스 이런 것도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냐면요. 예. 업체 측에서 못 받은 잔금 청구를 하면 고객 쪽에서는 꼭 주장하는 게 하자나 미시공이 있어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하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렇다면 하자 보수 비용은 얼마인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이 진행이 되고요. 예. 그 감정가가 나오면 거의 판결 금액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가 있었는데 한 인테리어 업체가 총 5억 원이 넘는 전체 공사를 완료를 했는데요. 공사 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추가로 진행된 공사 비용 2천만 원 또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총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공사를 맡긴 고객 측은 공사 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 하자를 보수하려면 5천만 원 이상이 든다라고 하면서 하자 보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팽팽하게 주장을 맞섰습니다. 양측 주장이 진짜 팽팽하긴 하네요. 결국 쟁점을 제가 보기에는 실제 하자가 발생했는지와 그리고 발생했다면 하자 보수에 드는 비용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하자가 있었다면 그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쌍방이 모두 감정을 신청해서 진행이 됐고 감정 결과 업체가 추가로 공사한 비용은 1,800만 원으로 나왔고 예. 고객이 주장하는 이 하자 보수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 사실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 감정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업체 측에서 감정료가 700만 원 제출이 됐고요. 고객 측에서도 4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정 결과가 나오니까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 중에 쌍방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정으로 일부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네. 공사를 하다가 그것도 열심히 하다가 일부 의도치 않게 하자가 생기면 이거는 뭐 민사 절차 등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예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뭐 형사까지 갑니까? 네, 보통의 경우는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뭐 고객과 그 완성도에서 좀 다툼이 있거나 예. 일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경우는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계약만 해놓고 공사는 제대로 안 하고 잠적하는 식으로 사기를 치다가 실제로 구속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였는데요.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해당 업자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공사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갚지 못했던 뭐 자재대금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 업자는 동종 범죄로 과거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 수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했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예.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정말 한숨이 나오는데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집 공사하면 늙는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정말 제일 좋은 대안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 같은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공사 계약서부터 잘 쓰셔야 되는데요. 이 계약서 안에 구체적인 자재와 규격, 견적, 공사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통상 관행상 구체적인 내용을 안 쓰고 금액만 간단하게 쓰거나 심지어는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도 않고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쓰시고 계약 내용에 건축 자재와 마감재까지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좋은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을 활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 해당 인테리어 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을 한 정식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건설업체 정보 조회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업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돼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사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건설업 등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당연히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인테리어 피해를 막으려면 이 습도, 물기와의 싸움이더라고요. 마른 것들을 많이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사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구창모의 희나리입니다. 희나리라는 뜻이 채 마르지 않은 나무 장작을 의미하죠. 인테리어 공사 잘못됐을 때 마음상에서 한참 들으면서 수정보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 정답은 독일 수도 베를린입니다. 오늘은 커피 쿠폰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준다고 하네요. 오늘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5544님, 2279님, 5327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어.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